안녕하십니까. 개미무맹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식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같이 이렇게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지럽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정세가, 이제 탄핵이 되고 이제 뭔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여전히 이제 기존 정부 대통령이 이제 곳곳에 이제 정부기관 수장들이죠. 예, 곳곳에 꽂아 놓은 이런 이제 좀 극우 세력들이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그냥 법을 무시하는 거죠. 거의. 예.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법을 너무 잘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과시하듯이 굉장히 교묘히 자기들 좀 해석을 자의적으로 이제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 법상식을 벗어나는 예,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과연 이게 뭔가 정세가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갈이가 되겠죠. 곳곳에 이제 기관장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만약 정권이 이제 바뀐다면 정권이 바뀐다면 이제 곳곳에 있던 그런 이제 내란의 어떤 잔존 세력들을 이제 다 물갈이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을 뭔가 법으로 이제 심판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게 또 금세 그 이미지라는 것이 금세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번 그렇게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 제가 이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방송을 그때 이제 무기한 중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캄보디아 같은 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로 캄보디아 같은 데서 막 만약에 막 탱크 뭐 총 들고 뭐 군인들이 총 들고 뭐 난입하고 막 국민들 향해서 막 총부리를 겨누고 헬리콥터 뜨고 막 탱크 도심 중간에 막 탱크 장갑차 막 굴러댕기고 이런 것을 본다면,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증시가 있다면 투자하겠느냐, 그리고 여행을 가겠느냐, 그들과 만약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면 그들과 무역을 하겠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어떻게 되지 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세를 바라보듯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세 그런 뉴스 이런 것들, 정치 뉴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체감을 하겠느냐고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만큼.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만약 한번 그런 일이 터지면은 한참 동안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그래서 우연히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고 정세가 안정이 됐다 뭐 이렇게 하고 뭐를 추진 중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캄보디아 괜찮아졌나 하고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쿠데타가 일어난 캄보디아를 쳐다보듯 외국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보시면은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방에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인지를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뭐 BTS고 뭐고 많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당연히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냥 개천에서 용난 그냥 일시적인 그런 것들이지, 아직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는 정말 코딱지 같은 나라예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아로바 안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국뽕 유튜브다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애국심을 진짜 자극시키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인 거를 막 진짜 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국뽕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이 우물안 개구리의 시야를 가집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 당연히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는커녕 나간다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게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런 것을 여전히 탄핵됐어도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투자자들이 뭐 선택했던 그런 정부고 그런 어떤 뭐 결과 이런 것들은 달게 그게 벌이라면 달게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어떤 정세가 있기 때문에 요런 딱 그 배경을 깔아놓고 우리가 오늘 좀 개별 종목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 관세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시경제가 엄청 안 좋았던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최근에 똑같이 뭐 관세 좀 완화 뭐 이런 국면이 약간 펼쳐지면서 같이 이렇게 좀 다시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것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만원 있잖아요. 여기 2만원 요거를 넘어서야 제가 과거에도 이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만원 위로 완전히 올라서서 안정적으로 2만원대에 이 자리를 잡아야 이제 상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다. 예. 상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저항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조금은 지금 이런 장세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뭔가 거시경제 환경이나 정치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좀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다. 일단은 뭐 대선이 끝나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이 나라가 이제 경제를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마 대선 직후까지도 아마 조금 혼란이 있을 거예요. 대선까지는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뭐 그럴 일은 절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국민의힘이 뭐 다시 잡는다. 이라면은 사실 그냥 우리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폭망이에요. 경제는 폭망이고 모든 이제 외화 자본 이런 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외국 자본이 그마저도 만약에 다음 정권도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제 외화 자본들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왜냐면 그 시스템이 무너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계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니까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계엄법. 계엄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엄군 최고 대장이 그냥 곧 법이고 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뭐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까불면 뭐다? 잡아가는 거예요. 뭐 재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서 뭐 삼천교육대 같은데 그런데 뭐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고문시키다가 죽여버린다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그거는 책임 언제 물을 수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국민들이 또 피 흘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그때 이제 이미 지나간 윤석열 대통령의 뭐 12.3 쿠데타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제 뭐 진상을 밝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이미 다 뭐 재산 다 뺏기고 뭐 그 관련자들은 다 이미 뭐 할아버지 돼 있거나 다 죽었거나 이미 벌해봐야 의미가 없는 그런 시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전두환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내 재산 다 뺏기고 내 가족들 다 잡혀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와서 뭐 벌한다 한들 죽을 때 다 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폭망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폭망이다. 우리나라 막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기술 무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기 뭐 아프리카 막 뭐 아프리카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무법지대 같은 거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내에 그런 이제 소규모 전쟁이나 학살이나 이런 게 여전히 드러나고 온 전신에 막 성폭행 뭐 이런 거는 뭐 허다하고 그냥 사람 잡아다가 막 죽여버리고 그냥 왜 법이 존재하지 않거든.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나라랑 무역을 하겠어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북한이랑 뭐 어디가 친하다 해도 정부와 정부끼리 하는 거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괜히 북한이 괜히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북한은.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런 정세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핵폭탄급 이제 항암제가 있죠. 췌장암 이것이 만약에 자 이번 학술지나 이런 데서 결과가 굉장히 좋다. 예. 만약 결과가 굉장히 좋게 보고가 된다. 비록 뭐 품목 허가가 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워낙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췌장암의 어떤 항암 신약은 아직 없어요. 마땅한 표적 항암제가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대체로 그냥 왜 대안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죽나 뭐 대안이라도 뭐 마땅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나 그냥 뭐라도 해보고 죽나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췌장암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만 보여도 쟤는 통과될 그러니까 FDA에서 품목 허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췌장암에 관련된 항암 신약은 무주공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췌장암 관련 어떤 호재로 인해 가지고 2만 원대를 넘어 버린다면 이런 정치적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막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좋죠. 베스트죠. 베스트죠. 왜냐면 제가 과거에도 말했지만 거시경제의 어떤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면 다른 종목들 빌빌거리고 있어도 그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 15,000원 안팎 구간에서 2만원 여기까지 그렇게 뭐 먼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2만원 이상으로 올라선다면은 그 이외에는 굉장히 저는 이제 장밋빛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어떤 파워급의 어떤 호재가 없이는 좀 당분간은 그냥 이 유동성이 풍부하냐 적냐에 따라서 그냥 주가가 대세적으로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게 편승해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요런 췌장암 요런 게 한번 터져 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터져서 2만원 위에 안정적으로 올랐으면 잠깐 이번처럼 이렇게 찔렀다가 내려오면 안 돼. 딱 올라서면, 자, 안정적으로 딱 올라서면,
이제 좀 장밋빛 전망은 우리가 좀 봐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마 리서치 말씀드렸잖아요. 파마 리서치. 제가 파마 리서치를 팔게 된 거는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 될 거다 해서 판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건물도 짓고 뭐 하면서, 진짜 막대한, 진짜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팔 정도였기 때문에 주식을 안 팔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팔았지만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저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뭐 아쉽긴 하죠. 당연히 파마 리서치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 자금이, 특히 저같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자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파마 리서치처럼 이 시간을 투자하면은 충분히 그 투자한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저는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췌장암 항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학술지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함께 아마 주가가 한번 크게 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 그런 거 없이 봤을 때는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사측의 어떤 자신감이 조금은, 그냥 이거는 제 느낌이지만 그냥 자신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학술지에 발표할 정도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 또 어느 정도 그런 뭔가 그 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발표할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 학술 발표를 기다리셔도 되고, 그 학술 발표 전후해 가지고 또 주가가 튀지 않겠나. 그래서 그 튈 때 요 2만원 위로 올라서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허세틴이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보유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비록 아직 매출이 뭐 팍팍 지키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로직스랑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 명실상부 이제 3대장, 바이오시밀러 3대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았어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그랬고, 품목허가 받자마자 무슨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싸게 이렇게 조정 줄 때마다 또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조정이 온다면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에 투자하시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제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뉴스가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또 이번에도 좀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제 뭐 근데 대신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이것이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발표가 나면서 이것이 뭐 바닥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근데 그런 거 아랑곳 하지 마세요. 이미 20만원 이 라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라인 있잖아요. 22만원에서 25만원. 여기가 저평가 구간이에요. 저평가 구간이고, 이 아래다. 이거 완전히 뭐 꿀이지, 꿀. 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저때 왜 안 샀지 이런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에요. 다만 뭐가 필요해요? 빚내면 안 되고 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소액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면 좋은 소식 들릴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삼성전자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삼성전자하고는 결이 다른 부분이니까 왜 뭐 오르는지, SDI가 왜 오르는지 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미 했어요. 뭐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또 전기차 시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의외였지만 유증, 이번에 유증 또 문자가 왔던데, 어쨌든
그 유중, 왜 유중은 진짜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닌데, 어? 유중을 해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그런 관세나 여러 가지 유중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쨌든 요 22만원, 25만원 구간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저기서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뚝딱뚝딱 이 기술과 뭐 매출과 또 제가 그 전기차 시대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확 한번 우리 옛날에 버블닷컴 그런 것처럼 닷컴 버블 뭐 그런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에 생길 때 확 했다 불타올랐다가 한번 폭삭 망하고 다시 결국에는 인터넷 시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처음에는 우후죽순 막 전기차도 막 난립하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업체 뭐 양극재 다 난립했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막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럽의 배터리 기업도 부도나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금량도 그렇고 막 좀 약간 뭐 애매한 것들은 다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가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배터리 업체도 딱 된다. 그 중에 살아남을 기업 몇 군데가 있잖아요.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 SK온. 아마 여기서도 시간이 결국에는 흘러보면은 또 누군가는 도태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차도 엄청나게 뭐 무슨 전기차 회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다 정리되고 다 없어지고 역사의 대학교로 다 사라졌잖아. 최근에 또 니콜라 수소 이제 트럭 만드는 그 기업도 망했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이제는 몇 개 없어,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거 말고, 순수한 전기차 완성업체 중에서는,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도 아직은 살아있지만은 좀 불안하죠. 예.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좀 안정적인 궤도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미국 기업은 테슬라, 리비안 이렇게 밖에 없어요. 중국에는 뭐 비아디부터 뭐 샤오미 뭐 거기는 워낙 이제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데니까 그 외에는 순수 전기차라고 업체라고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도기 배터리 업체도 전기차 완성차 업체도 다 이런 과도기를 겪으면서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재편성이 되고 점유율의 재편성이 오면서 다시 그 전기차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인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미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또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SK텔레콤 잠깐 볼까요? SK텔레콤은 이거는 뭐 분석할 게 없습니다. 뭐 분석할 것도 없고, 제가 이게 SK텔레콤은 접근 자체가 뭐 어떻게 된다? 배당. 배당이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도 없고, 오늘 좀 주가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오르는 것 같지만 의미 없습니다. 주가는 약간 옵션이에요, 옵션. 오르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막 큰 이런 주식시장에서 좀 자본들이 좀 대피하기 좀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SK텔레콤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불안한 어떤 이런 변동성 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설사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좀 안정이 찾는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트럼프가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트럼프 정부 2년은 넘어가야 그래도 이제 조금은 뭔가 정책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그 결과치도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저런 막 미쳐 날뛰는 저런 트럼프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저 정치 행보가 조금은 임기 초반보다는 좀 덜 드세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는 이런 포트폴리오 중에 이렇게 배당을 주면서 그리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뭐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고 올라도 별로 안 오르고 예
요렇게 좀 안정적으로 자기 자본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배당을 먹을 수 있는, 왜냐면 요즘에 되게 분기 배당이거든. 그러니까 뭐 1년 배당이 아니고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9개월, 얼마든지, 주식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SK텔레콤을 들어가야 된다. 지금 SK텔레콤에서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뭐 집착되고 있지만은, 얘네들이 뭐 AI 주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콜라보레이션이지 얘네들이 뭐 AI 뭐 그 관련된 그런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요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당 측면에서 그냥 안정적인 자금 관리 측면에서 도피처로서, 이런 변동성 큰 장세에서 도피처로서 좀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SK텔레콤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뭐 국내 종목 없죠. 제가 삼성전자는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당분간은 제가 분석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그건 알아서 좀 삼성전자는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58,600원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익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안 쳐다볼 생각이에요. 자, 미국 종목입니다. 리비안이죠. 자, 리비안은 지금 원래 요 정도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전에 삼성 SDI 분석해드리면서 전기차 업체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매출이 어쩌고 저쩌고 시장이 이렇고 저렇고 디테일 따지지 마세요. 솔직히 진짜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디테일, 우리가 단기적으로 오늘 팔고 내일 팔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세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장기 투자, 그리고 뭐 소액 분할 매수, 그리고 뭡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사라. 요즘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 때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너무 막 뭐라 하지, 2% 떨어지면 또 사고 뭐 3% 떨어지면 또 사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 사라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졌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공포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 주가에 비해서 좀 충분히 떨어졌다 할 때 소액 분할 매수하고, 그래서 더 떨어지면 또 소액 분할 매수하고, 오르면 또 기다리고,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 평단이 탄탄하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 장세가 막 이래 되는데도 보세요. 안 사. 사고. 또 올라. 쳐다봐. 또 떨어져. 또 사. 그러면은 이게 당장은 티가 안 나요.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평당이 낮습니다. 최근에 막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떨어졌는데도 저는 여전히 익절이다라고, 익절 평단가가 저는 여전히 수익권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예요. 떨어지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가 나니까 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난다 이거지. 근데 저는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수익권이다. 마음이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졌어. 더 떨어져가지고 나도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사는 거예요. 결국엔 또 다시 반등해. 그러면 이전에 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반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느낌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야,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사고, 이까지 금액 떨어지면 또 사야지. 너무 허무맹랑하게 금액을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자기만의 분석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금액에 도달했을 때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리비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리비안도 지금 CEO가 말한 그런 거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다만 주가가 지금 이런 모양은 뭐 중간에 뭐 부품 이슈도 있었고 또 생산 라인을 또 한다고 또 그 라인을 세우다 보니까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산을 못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다. 땡큐지. 사야지. 근데 제가 과거에 주가 막 폭락을 했을 때, 관세,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대폭락을 했잖아요. 미국 주식이. 그때 못 샀다. 왜? 달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제가 해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되면은, 한 달? 한 달 정도면 좀 큰 달러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빌빌 싸고 있다 하면은, 좀, 보통 제가 소액 분할 매수 한다 했는데, 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큰 폭으로 제가, 왜냐면 그동안 내가 너무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안도 잘하고 있어. 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차의 어떤 거기에 좀 늦게 대응해가지고, 뭔가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하기가 힘든 그런 기업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폭스바겐 그룹처럼. 근데 폭스바겐 그룹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리비안한테 많이 구애를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없거든, 얘네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뭔가 힘 뺄 그런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리비안에 많은 구애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은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다 장기 투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좋은 소식 걸릴 것이다. 전기차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거기에 살아남고 시장이 재분발될 때 그때까지도 우뚝 서 있을 기업은 리비안이다. 먹을 게 많다 이겁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테슬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고평가인 주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리비안이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차트입니다. 인텔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텔은 또 잘 나가고 있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주가가 또 박았죠. 근데 이거는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폭락을 하고 여기도 또 폭락을 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20달러 안팎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텔은 무슨 기업이라 했습니까? 미국이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그냥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기업이다. 그런데 그냥 개뿔도 없는데 안 버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컴퓨터, 반도체 업계에서 제왕으로 군림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IP라든지 그리고 설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파운드리라는 이 분야를 사실상 이제 경쟁업체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 가지고 늦게 시작을 했어. 늦게 시작을 했는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보다 뭔가 떨어지겠지. 하지만 제가 뭐랬습니까? 감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면은, 시간을 주면은 충분히 경쟁사를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금세 따라잡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TSMC와 이제 인텔이 합작 기업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TSMC가 당연히 자기네들의 최첨단 기술은 안 가르쳐 주겠지. 하지만 그 최첨단 바로 밑에 있는 단계의 기술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혹은 직접적으로 기술 주지 않더라도 현재 인텔에게 뭔가 보조 지원 차원에서 얘네들 요 부분만 조금 해주면은 인텔이 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또 알테라라는 또 업체를 정리를 하면서 또 실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CEO가 교체되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는요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조만간에 뭔가 그 수주 소식과 지금도 여러 가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뭐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텔 왜 정보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것 자체가 인텔이다. 반도체로 봤을 때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미국이라는 정부가 없다라면 투자 안 하죠, 솔직히. 근데 이 미국이라는 최강국의 정부가 딱 뒤에서 봐주기 때문에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게 돼 있다. 여기 더하기 새로운 CEO도 있고, 그리고 좀 주변에 다른 이제 자회사 같은 것도 정리하면서 실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주를 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좋은 어떤 결과물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올해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다. 충분히 요 30달러 안팎 요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인텔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화이자하고 노브노 디스크가 있어요. 화이자와 노브노 디스크는 저도 아직은 소액 정도만 담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러지기 전까지는 배당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화이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SK텔레콤처럼 물론 SK텔레콤이랑 화이자랑 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왜냐면 통신주하고 요 바이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배당이 아직까지는 나올 그런 거 보고 갈 것이고 화이자도 제가 옛날에 시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을 때 배당만 디립다 주지 말고 화이자도 그 돈 가지고 M&A를 잘해야 돼. 그거 못 해가지고 시젠이 개박살 났잖아요. 화이자도 그런 측면에서 근데 여전히 돈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이자를 하는 거고 노보노 디스크는요. 주가 자체의 메리트 물론 1412하고 뭐 경쟁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노보노 디스크라는 이 업체는 당뇨 꼭 비만 치료제 아니더라도 당뇨 방면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 캐시카우 역할을 똑바로 한다. 뭐 배당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1412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노브노 디스크가 저는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브노 디스크를 선택을 해서 아직은 소액을 들고 있지만은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종목은요 너무 자잘한 대세적인 걸 봐야 돼요. 대세적인 걸 봐야지 자꾸 당장 눈앞에 닥친 뭐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진짜 찢어지게 후회합니다. 아무튼 오늘 분석이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